요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이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비극은 마치 우리 일처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남의 일일까요? 최근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금동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한국의 금동관의 원형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입니다. 우리는 식민사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금동관에 대한 것도 그렇지요. 한국의 금동관과 비슷한 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대의 금으로 왕관을 만든 것은 한국인들이 거의 유일합니다. 고대 금동관은 전 세계적으로 총 14개가 출토가 되는데 그 중에 10개가 백제신라가야 고구려 금동관들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 금동관을 제외하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고대 금동관은 4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프가니스탄 금동관이고 그것이 한국 것과 닮아 있다. 아니, 이건 직감적으로 생각해보면 한국 것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헷갈립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충남대 고고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주경미 박사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주경미 박사 유튜브 영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중앙아시아 연구라고 하는 학회지에서 아프가니스탄 출토 고대 금공품에 보이는 문화적 다양성 이라는 논문 초록 영문본을 대략 번역해보니까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대략 번역하면 이 지역의 금 세공품이 그리스 박트리아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동아시아 황금 문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몽고에 있는 흉노 고분이나 한반도에 있는 낭랑 고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략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몽골의 흉노 고분이란 게 제 생각에는 파지리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흉노 고분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월지라는 의견도 있고 저는 월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고대 금동관의 대부분이 신라 백제가야에서 나오는데 멀고 먼 아프가니스탄 문화가 흉노를 거쳐서 적대관계인 한 나라 그리고 아직 그 존재가 논쟁 중인 한반도 한사군에 영향을 미쳐서 신라 백제가야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지요? 이런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신용하 교수입니다. 2019년 7월 17일에 문화일보에 기고한 신용하 교수 칼럼을 보면 고구려 백제가야 신라의 금동관을 비롯한 금 세공 기술은 고조선 전통이지 스키타이나 시베리아와는 상관이 없다. 학계 일부에서 한국 고대 왕관의 북방기 원서를 제시하면서 왕관 앞 옆면의 도안을 기원 후 5세기 스키타이 금 문화와의 교류 과정에서 얻은 나무와 나뭇가지에서 구했다는 시베리아 기원서를 주장하는 것은 국왕이 사용하는 귀중한 금관의 사상성과 전통 계승성을 파악하지 못한 빗나간 견해라고 본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근거는 이미 기원전 2500년에 고조선이 금 세공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이런 곳의 금 세공 기술들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워낙이 확실한 근거를 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한국 고대 금 세공 기술이 외래 문명의 영향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셔서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 고대의 박트리아라고 하는 곳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금세공 기술만 놓고 보면 좀 애매하지만 거울을 보면 좀 명확합니다. 이건 이번 아프가니스탄 유적에서 나온 거울이고 이건 중국 한나라 거울이라고 알려진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반도 평양 지역에서 나온 거울입니다. 한반도 북부는 낭랑군이 있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지역에 낭랑군이 있었다는 것은 강단사학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같은 것일까요? 단순히 금세공품만 유사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울의 경우 거의 같은 물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역품이 아니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집단이 그리스 박트리아 중국 한나라 그리고 한반도 북부 일본 열도까지 분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경미 박사와 신용하 교수의 주장이 왜 다른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두 사람 다 부분적으로만 사실을 이야기했고 틀린 주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둘 다 사실과는 다른 한계가 있는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경미 박사의 주장인 아프가니스탄 고대 문명과 우리 문명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은 주경미 박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화 교수의 주장 이 문화가 중앙아시아의 영향이 아니라 고조선 고유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신용화 교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화 교수의 주장, 그리스 박트리아 문명과 고조선은 무관하다. 이 이야기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트리아 문명과 한민족이 연결이 되는 것은 단지 이 금동관뿐만 아니라 다른 유물들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 거울과 같은 것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널에서 다루었던 제가 처용족이라고 생각하는 인도 다르드 민족의 경우 마치 과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이 박트리아 문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와 신화적 신앙적으로 연결된다는 부분 등 이 아프간 지역과 우리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일까요? 첫째, 고조선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울 이야기를 다시 해봅니다. 주경미 박사의 경우 이것을 문화의 전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민족이나 국가 사이에서 문화가 서로 영향을 받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권위와 그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 중원대륙 그리고 한반도에 동일한 거울이 나오는 것은 이 시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감숙성 린탄현의 4000년 전 아시아 최초 청동기 문명이 나왔던 마고 유적의 거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이것은 4000년 전 마고 유적 거울.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흔히 나오는 단유 조문경이라고 불리우는 거울입니다. 중원대륙과 한반도에 동일한 유물이 나옵니다. 그리스 박트리아와 한반도가 동일한 유물이 나오던 시기도 그렇지만 4000년 전 역시 동일한 상황 그러니까 대륙과 한반도에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유물이 출토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고조선의 중심 사상인 광명이세 빛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사상을 생각해 봅니다. 거울은 통치자만이 가지는 국가의 상징물인데 그 국가의 상징물이 우리가 신화적 존재라고 믿고 있는 광명이세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주경미 교수와 신용화 교수는 이런 것들을 생각 못하는 것일까요? 헷갈리시죠? 직감적으로 생각하시기 편하게 제가 최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사적인 내용을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20대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는 파키스탄인입니다. 아버지가 20몇 년 전에 한국의 사업차 방문해서 한국에서 낳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인의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된 청년입니다. 당연히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아버지의 나라인 파키스탄은 자신과 관련이 있지만 머나먼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 사람을 한국인으로 규정하기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한국도 파키스탄도 아닌 영어권 제3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한다는 참 슬픈 이야기를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청년에게 넌 한국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우리도 현대의 한국인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하물며 반만년 전의 고조선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더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전 고조선인을 유전자 즉 혈통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고조선인을 다양한 유전자 집단이긴 했지만 그들 고유의 신앙 종교 철학을 가진 집단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고대 한국인의 형성 과정을 유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유전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그것이 결과로서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울산 카이스트의 박종화 교수가 방대한 고대 유전자 DB를 통해서 고대 한국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추적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요약해드리면 한국인은 동부가 극동 지역에 있던 선, 남반계의 유전자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4천에서 5천년 전에 중국 남부의 후 남반계와의 혼혈이 시작되었다. 같은 이야기지만 한국인의 유전자는 고대 동북 아시아인과 고대 베트남인을 혼합했을 때에 가장 설명력이 높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단한 연구 결과임에도 대중들에게 인식되지 않은 이유는 이 연구 결과가 제도권 학계는 물론 제야 사학계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생뚱맞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박종화 교수팀의 유전자 분석 결과이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맞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야, 너 뭘 잘못한 거 아냐? 이렇게 과학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설명력 높은 한민족 유전자 형성 과정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은 인문학의 영역입니다. 제 해석은 박종화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만일 사실이라면 이것이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서 박종화 교수 연구팀과는 무관함을 먼저 밝힙니다. 서경에 따르면 순임금이 대홍수 시기에 양자강 중류의 삼묘족을 삼이산으로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4천년 전 대홍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임이 지질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양자강 삼묘족이 삼이산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는 환웅이 삼이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면서 가히 세상을 넓혀서 이롭게 할 만하다 라는 말과 함께 단군의 고조선이 개국이 됩니다. 이 내용은 박종화 교수팀의 유전자 분석 결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선남반계 그러니까 극동지역 홍산 문명인이 삼이산을 매개로 하여 후남반계 그러니까 중국 남부지역 사람들과 혼혈이 됩니다. 유전자 고고학은 어떻게 혼혈이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에 혼혈이 되었느냐까지 시점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박종화 교수팀이 추정한 혼혈이 진행된 시기는 대략 4천에서 5천년 전입니다. 그리고 고조선 성립 시기가 문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는 한국인이라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듯하지만 뭐가 5% 부족하지요? 삼이산 지역을 찾아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